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UBS의 CEO 전격 교체 얘기를 해보겠고요. 나아가서 스위스은행의 문제점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와 합병을 하고 나서 UBS가 갑자기 어제 수요일에 CEO를 바꿨습니다. 새로운 CEO 세르지오 에르모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세르지오 에르모티, UBS의 신임 CEO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사진은 어제 사진이고요. 이쪽이 UBS 이사회 의장 폴름 켈러허고요. 이쪽이 전격 해임된 현재 CEO 랄프 하머스입니다. 표정은 다들 좋은데 마음은 복잡할 것 같아요. 특히 랄프 하머스는 CEO로 선임된 지 2년 만에 물러나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이겠죠. 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켈러허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회에는 세르지오 에르모티한테 맡기는 것이 승산이 더 있다라고 느꼈다. 뭐를 하는데 승산이 있느냐? 지금 UBS가 직면해 있는 과제를 처리하는데 세르지오가 더 적임자다. 이런 얘기죠. UBS가 지금 직면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UBS는 크레딧 스위스를 긴급 인수했어요. Emergency Takeover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대한 은행을 준비 없이 인수했으니까 일단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을 높여야 됩니다. 비용도 절감해야 됩니다. 80억 달러 절감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력도 감원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크레딧 스위스의 문화가 좋다고 할 수 없죠. 사실 부정부패로 점철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화가 UBS에 전염되는 것은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크레딧 스위스의 위험 자산이 수십억 달러 됩니다.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이미 전액 상각시킨 연구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다 고소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서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에르모티가 해야 될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과제들을 어떤 연유로 에르모티가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건가? 이게 궁금하죠. 에르모티는 UBS의 올드보이입니다. 이미 CEO를 한번 했어요. 그것도 9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2011년에 UBS에 CEO로 들어와서 2020년에 나갔습니다. 당연히 그 재임 기간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이 언제냐면요. 그 해에 아도볼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트레이더예요. UBS에 들어와서 런던 오피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채권 불법 트레이딩을 했고요. 그냥 불법만 저지른 게 아니라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죠. 그러면서 UBS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아도볼리 사건이 2011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시점 때문에 UBS는 더 고개를 못 들 정도였습니다. UBS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아서 겨우 회생했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UBS가 에르모티를 CEO로 스카우트한 겁니다. 자, 에르모티는 부임하자마자 은행의 리스크 통제를 확실히 했고요. 그리고 가버넌스, 명령 개통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채권 트레이딩 쪽하고 투자은행 쪽을 크게 줄입니다. 대신에 웰스 매니지먼트로 이행을 해가요. 그래서 우리 은행의 미래는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직원도 1만 명 감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에르모티가 해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2020년에 에르모티가 UBS를 떠날 때 UBS는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하지만 UBS의 그림자는 계속 있었습니다. 2019년에 프랑스 당국이 UBS가 고객들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 특히 프랑스인 고객들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 그러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UBS로부터 45억 유로를 받아야겠다. 이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이 공방이 수년 동안 지속되다가 UBS가 항소도 하고 그러면서 벌금은 한 절반 정도로 깎였습니다. 하지만 UBS의 평판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웰스 매니지먼트 쪽으로 이행을 했는데
더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어제와 그제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고객의 세금 포탈을 도우면서 실적을 챙기는 관행이 있다. 특히 미국인 고객들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2015년에 이 건으로 미국이 크레딧 스위스를 제소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크레딧 스위스의 쇠락의 원인이 됐다.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를 대표하는 두 개의 은행이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는 크게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술수를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왜 스위스 은행들이 불법의 언저리에 있을까요? 스위스 은행이 비밀을 보장한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스위스에서는 법적으로 실소유자 이름으로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됐던 부동산이 됐던 기업이 됐던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신탁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요. 내 애완견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다른 나라 정부가 압력을 넣으면은 스위스 정부가 이 실소유자를 찾으려고 시도는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 시도를 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도는 중단돼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물론 실소유자가 변호사를 이런 식으로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쓰면 본인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스위스 정부는 우리는 다 밝히고 싶은데 법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정부들은 상당히 불만이죠. 그래서 스위스 정부는 기밀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의 손을 결박하고 있다. 법을 바꾸면 이 결박을 풀 수 있는데도 법을 안 바꾸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라가 이렇고 법이 이렇기 때문에 정부는 법 핑계를 대고요. 은행들은 당연히 이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은행들로서는 불법을 안 저지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에르모티가 2011년부터 어떤 식으로 했길래 성공을 한 걸까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에 에르모티와 같이 일한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녹취한 내용이에요.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에르모티가 CEO로 부임하자마자 전략 목표를 제시합니다. 비용 20%, 60억 달러를 절감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 목표를 제시한 것을 넘어서 왜 이 목표를 이행해야 되느냐, 이 의미를 전달하고 또 설득했다는데 에르모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CEO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큰 공적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UBS는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해왔던 거죠. CEO는 목표만 제시하면 됐어요. 그런데 에르모티는 그 의미까지 설명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자, 목표를 제시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급, 매니징 다이렉터급의 70%가 이 목표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에르모티는 놀랐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무조건 이행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변화관리를 도와줄 전문가를 데려옵니다. 제가 인터뷰한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온 컨설턴트들은 120개 항목의 조직 개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매니징 디렉터들이 어떤 부분에 반대하나, 왜 반대하나를 일일이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이 끝났을 때 이때가 목표 제시하고 6개월 후예요. 그러니까 목표 제시하고 당장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신의 손발이 돼줄 매니징 디렉터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한 후에야 에르모티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합니다. 에르모티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개방적이고 솔직했다고 해요. 스위스 은행가의 스타일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창업자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이지만 보통 에르모티가 타운홀 미팅을 하면 이 넥타이를 풀고 했다고 합니다. 은행가가 넥타이를 푸는 것은 파격이다.
이런 얘기도 저 들었는데 그 정도의 변화만 줘도 직원들이 더 주목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에르모티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UBS 지점들을 하나하나 다 방문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그 나라의 현황, 지점의 이슈, 개개인사까지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갔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자신이 있는 거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인터뷰한 분은 주도 면밀한 준비를 했던 게 이 커뮤니케이션의 설득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에르모티가 대단히 혁신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UBS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새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설득을 통해서 중요한 목표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 질문이죠. 사실 UBS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거대 은행이 또 다른 거대 은행을 아주 저가에 인수했다. 이런 행복한 상황이 아닌 거죠. 우선 스위스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우리는 금융업이 강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글로벌 은행은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이거는 굉장히 언스위스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즘. 스위스답지 않다. 어떻게 큰 은행이 딱 하나냐. 그러니까 모두 다 UBS를 주시하고 있겠죠. 그냥 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불만도 많아요. UBS가 싸게 인수하면서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정서가 은행 수익을 높여야 된다라는 쪽이 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인력 중에 9,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더 큰 감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UBS 주가는 크레딧 스위스 인수 후에 널뛰기를 뛰었습니다. 인수 직후에는 주가 하락했다가 곧바로 크게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급락을 합니다. 에르모티가 돌아온다는 발표가 어제 있고 나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주 지금 민감하고 위태위태하다. 이런 거죠. 이 상황에 해결사 에르모티가 들어온 겁니다. 과연 이 몸집이 확 불어난 UBS를 순항시킬 수 있을지, 자칫 작은 외부 자극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스위스가 이제는 법도 바꾸고 은행의 오랜 비밀주의 관행도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